김어준의 뉴스공장. 앞서 브리핑 시간에 국정원 외곽팀 구속영장 기각 소식 전해드렸고, 이 기각에 대해서 저희가 해설 전담 판사 이정렬 판사를 섭외하라고 하였으나 아직 행방불명인 관계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 출신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 대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타로 나오셨습니다. 네. 예, 아침에 급하게 전화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요 영장 기각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양지회 전 기획실장 네. 등 이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게 두 건인데요. 예. 하나는 이제 양지의 그 간부로서 이제 원세훈 전 원장과 동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케이스고, 또 다른 간부도 양지의 현직 간부인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케이스, 박모 씨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아예 범죄 혐의가 증거 은닉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아예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다, 은닉하고 있었다라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예. 아니, 이게, 은멸에 우려가 있다가 아니라, 은멸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그런데 그 기각의 이유가 인멸할 염려가 없다. 이게 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케이스인 노 씨의 경우에도 사실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데, 수사의 핵심은 이분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은 아직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이제 윗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도주할 우려가 오히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증거인멸은 국정원은 증거인멸의 끝판왕 아닙니까, 이때까지? 네. 그래서 두 케이스 전부 다 영장 기각에 대해서 저로서는 사실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제 그 영장 전담 판사 마지막 인선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 이번에 그 영장을 기각하신 오민석 부장판사가 사실 우병우 영장도 기각했던 분이라서 그렇고, 또 다른 최근에 1년의 영장 기각들이 잘 납득이 안 간다고 하는 여론이 많아서 마지막 인선에 대해서 말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인사를 할 수 있는 범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장 전담 판사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영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수사의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수사가 어떤 결말을 맺는지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이제 영장 전담 판사들을 이제 사실 조금 법원장들이 자신의 어떤 말을 좀 잘 듣는 사람들로 또 한다, 이런 또 논란들도 계속 있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장 전담 판사 이분을 이제 임명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우려가 좀 있었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이라든지 좀 약간 정치적인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이 영장 기각으로 외곽팀, 민간인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까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박모 씨의 경우에는 아예 증거를 인멸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관여자들도 전혀 이제 두려움 없이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또 예. 지속적으로 이제 만나서 서로 말을 맞춘다든지 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 윗선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집중적인 조사, 이렇게 필요한데, 이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제 수사를 그렇게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수사는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이 좀 됩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인데 혹시 증거인멸을 하다가 붙잡혀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풀려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주 흔한 범죄들도 뭔가 다른 공모자들이 있다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웬만하면 영장이 좀 발부가 되면서 다른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윗선이라든지 또 보다 많은 관계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해줘서 수사의 편의를 좀 봐주는 그런 관행들이 있는데 그런 관행들이 좀 비춰봤을 때도 좀 거리가 먼 판단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갑자기 저희가 연락드렸는데 일어나 주셔서 감사하고. 예. 다음에도 이정현 판사님이 연결이 되면 대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급히 저희가 섭외했는데 응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천둥번개 시간입니다. 네. 천둥번개 시간인데 저희 PD가 이 방송만 시작되면 자기가 이 방송에 빠져가지고 천둥번개를 잊어버려요. 네. 오늘은 꼭 천둥번개가 정확한 시간에 내려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저희가 이 코너를 진행하면 문자가 참 많이 옵니다. 어떤 문자가 오냐면 어떻게 후원할 수 있냐. 사비로 맨날 이 재산 추적을 하고 해외를 다니시니까. 예. 근데 이제 방법이 없었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예. 네. 개인이 기부를 할 수도 없고 방법이 나왔습니다. 책을 쓰셨어요. 책을 쓰셨는데 책 내용이 나온 다음에 천둥번개가 쳐야 되는데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또 오늘 이야기할 주제하고 딱 또 연결이 됩니다.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국세청은 과연 정의로운가? 국세청을 가장 잘하는 분이 국세청을 해부했어요. 예. 그러면서 최순실 은닉재산 프로파일링이 다 여기 엮여서 들어갑니다. 그죠? 예. 네. 자랑스러우십니까? 제 입으로 그렇긴 그렇고, 우리 공장장님도 그 저수지 게임이라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저는, 그 얘기는 제가 방송 중에, 제가 제작자라서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가 없는데. 저도 제 책 이야기는 저수지 게임 이야기로 대신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느낌인데. 약간 이 책은, 안원구 청장님이 그동안 민간인으로 그냥 사비로 쭉 이어온, 예, 활동을 압축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국세청 국정원 TF처럼 국세청 TF도 만든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만들어서 활동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고 연결돼서 국세청 TF가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많으시다고. 예.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제 국세청에서도 지금 TF를 만들어서 과거의 정치적 세무조사라든지 또 세간의 문제가 태광실업 같은 건. 예. 이런 건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새로 점검하고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 밖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일이 아니고 우선은 내부적으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국세청 내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국세청 업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내부에서 이 문제를 스스로 자각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은 밖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전혀 내용을 어떤 게 정치적 세무조사가 일어났는지도 보통 모르지 않습니까? 숫자만 봐가지고는 숫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개별적인 세무조사 사항에서는 우리가 국세청의 81조에 의해 가지고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밝히지도 않는다는 그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직접 제일 잘 아니까 내부에서 이것을
다 파헤치고.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이죠. 그러면 국세청 출신으로 구성된 TF가 외부에서 투입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네요? 이제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참 그것도 큰 좋은 방법이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안원구 원장님 같은.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자 번개. 부터 지나갔네요. 자, 혹여 국세청 출신이 아닌데 TF에 참여하게 되는 분들은 반드시 국세청은 정의로운 거예요. 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국세청 내부의 눈으로 국세청을 대해부한 뭐가 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 혹은 그 과정에서 최순실 은닉 재산이 어떤 식으로 숨겨졌는지 은닉되었는지를 도표도 있네요. 막. 예. 제대로 이해하시고 싶은 분들은 예, 안홍구 청장님이 책을 썼습니다.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예. 자, 후원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사는 방법이 있다. 제가 알려드리고요. 예. 책 재미 있습니까? 제 입으로는 그렇고 저수지 게임 재미있습니까? 재밌어요.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해요. 네. 네. 사실은 이 책과 그 영화의 목적은 똑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잡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범위를 잡자는 것이고, 예. 자, 번개 한번. 범위를 잡자.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 TF를 구성한 이유가 결국은 과거에 세무조사 중에 이게 정상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반대편을 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만든 세무조사를 그렇습니다. 차단내려고 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본인이 연루되었던 예. 태광실업 세무조사. 이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이후에 한국 정치사를 이렇게 바꿔버릴 줄 몰랐죠. 그렇습니다. 예. 정치사를 바꿔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출마 결심도 거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정부를 탄생시킨 첫 출발이 했던 사건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사건의 한가운데 안한구 청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은 근데 그 중요도만큼 세상에 별로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 지난 정권이 엄청나게 마구리고 했거든요, 이거를. 그렇습니다. 알려지는 걸. 예. 예를 들면 2012년 대선 한 2달 전쯤에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청장님을 이제 불러서 네.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죠. 그렇습니다. 그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그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국정감사를 앞두면은 그 각 당에서 필요한 증인들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증인 신청으로 그 당시에 이상득 전 그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삼성에 그리고 이제 저를 이제 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제 증인으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증인으로 나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나가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이죠. 그 새누리당에서 이상득 이재용까지는 되지만 안홍구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당시 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형은 되는데 예.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되는데 예. 안홍구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 그 당시에 그 언론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안홍구가 안 되느냐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다루려고 했던 게 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였어요. 그렇죠. 예. 그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다루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그 후보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그런 거죠.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안홍구 청장님이 나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태광 그 세무조사가 정치적 조사였고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을 때려잡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른 목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태광은 이렇게 국세청이 전방위로 나서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이즈의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한 600이 밖에 회사였고 저쪽 부산도 외곽의 김해 쪽에 있는 회사였죠.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때려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가서 태광 실업을 조사하라고 실제 이루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네. 그 당시 안민석 의원이 이제 그 태광 실업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민석 의원이 참 안 알려진.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럼 제가 와서 그 문제를 자기가 파헤쳐 보시겠다고. 그래서 제대로 파헤칠까 의구심도 있고 그랬지만 열심히 그때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는 항상 해왔어요. 그분이. 예, 그래서 그분이 그때 파헤치기 위해서 증인을 신청하길래 제가 응했는데 결국은 증인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 과정이 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증인 채택을 했고 안 돼 가지고 네. 그 당시에 동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한상률하고 저하고 대질신문하는 네. 그 동영상을 태광 실업에 제가 하려고 했다는 네. 나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동영상을 지금도 유튜브에 돌고 있죠. 그 내용을 이제 틀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증인 채택을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 동영상이 도니까 증인을 채택한 거 아니냐. 그리고 더더욱이 증인 채택은 필요 없다고. 예. 그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국감장에 이제 안민석 의원이 차 한잔 하자고 해서 이제 갔다가 국감장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최재성 의원하고 그 다음에 안민석 의원, 박원석 의원, 김현미 의원 그때 이제 그분들하고 차 한잔 하자고 해서 국감장에 좀 내한테 자문을 구할 게 있다고 해서 그 국감장을 올라가는데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생난리가 났습니까? 그 당시에 들어가는데 이제 방호원이 안홍무다 그러면서 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네.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 꺼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국감장 들어가려고. 국감장 들어가는데. 네. 그럼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피감 기관에서 네. 감사를 하려는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피감 기관은 국세청이죠. 국세청이죠. 네. 그런데 엘리베이터 본인이 평생 일한 국세청. 그렇습니다. 네. 너무 참담했는데요. 그 당시에. 국세청에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온구다 하더니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끄라고 감을 치면서 엘리베이터가 이제 꺼졌죠. 국세청에서 꺼지고 나니까 꺼버렸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네. 국세청 직원들이 계단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이제 엘리베이터와 계단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계단을 다 막아선 거예요. 전 직원들을 안 오는 거 동원해서. 못 들어오게. 결과적으로 제가 못 들어간 거는 당연하지만 네. 국회의원들도 감사를 못 하게 된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피감기관이 지금 국회의원들을 안원구 막자고 국회의원들도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잃은 거죠. 근데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을 막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거든요. 상상할 수 없죠. 근데 그 장면들이 그 당시에 그 국감장이니까 기자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 기자들이 다 내려와서 다 촬영을 하고 다 찍었죠. 대단한 특종인데. 예, 엄청난 특종인데 기사화된 적이 한 줄도 없은 거예요. 이게 저는 더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피감기관이 그 감사하러 온 국회의원들을 막았어요. 4명이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있을 수 없어서 그거 자체가 대단한 뉴스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국회의원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원구청장을 막으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국회의원을 못 막으니까 국회의원은 통과시킬 줄 알고 국회의원들이 같이 갔는데도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골 때리는 일이지만 더욱 말이 안 되는 건 그 적나라한 현장을 기자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다 찍었잖아요. 다 찍었죠. 기사가 한 줄도 안 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이었어요. 예. 기사가 한 줄도 안 나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예.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 민주당이 항의를 했는데 기사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기사가 안 돼요. 기사를 막아버렸어요, 다. 기사가 한 줄도 안 나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몰랐고 그걸 처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방송에 나와서. 정말 국감장에 올려가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피감기관인 국세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막았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결국 그래서 이제 국감장에 남아있던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위에서 거꾸로 이제 밀고 내려왔죠. 네. 그 스크럼을 짠 국세청 직원들을 해치고 그래서 통로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야당 의원들을 하고 기자들하고 이제 간담회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도 하나도 기사화되지 않았죠. 그 내용도 빠졌어요. 예. 네.
그렇게 맡고 싶었던 분이에요. 안영근 청장님이. 왜냐면 안영근 청장님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그 첫 출발이 뭔가, 그 사건의 출발 현장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 예.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가 예. 처음부터 끝까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제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노무현을 잡으려면 이거 필요하니까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것이고, 그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혹은 연결될까봐 안영근 청장님이 국회에 등장하든 어디 등장하든 다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위험한 인물입니다. 야, 그 언론이 그걸 보도하지 않았다면 이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참 그 당시에 언론들이 한 수십 군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세청 국감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 언론사에서도 이제 언론사도 역시 이제 공적인 기능을 하지만 역시 여기도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세청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국세청 단독으로는 이런 판단을 못 해요. 국세청이 뭐라고 갑자기 국회의원들 몇 명이 와서 피감기관에 대해서 감사한다는데 그걸 막습니까? 국세청의 기업이 도려운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위에서 국세청한테 시켰겠죠, 당연히.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국세청이 어떻게 자체 판단으로 그렇게 할 수 그 없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국회의원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판단했다면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그때는 막았잖아요. 예. 막내 성공했고, 이거 지금 5년 지나가지고 뉴스 공장에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아냈어요. 예, 실제로. 당시 언론도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세금 가지고 이제 언론에 이제 세금 관련을 막 국세청이 파면 언론도 이제 걸릴 게 많다. 언론사도 이제 세무조사를 받죠. 예. 그러니까 이제 통상 국세청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사 이런 것들은 국세청이 이제 언론사를 가서 이제 뭐 담당이 있습니다. 사실 그 국세청 안에 각 그 정해진 언론사 담당이 있어요. 그 담당들을 뭐 담당 국장들이 보통 이렇게 가서 그 언론사 사주 내지는 경영진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또 경영진들은 기자라든지 이 뉴스의 그 편집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기사가 빠지곤 하는데 여기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이게. 누군가 어딘가에 구석에 썼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포탈에 노출이 안 되고 이러면 존재하지 않는 기사나 마찬가지니까요. 이건 네. 대서특필돼서 포탈의 메인에 하루 종일 걸렸어야 될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을 다 밀쳐냈으니까요. 예, 그건 정말 대서특필돼야 될 사건이죠. 있을 수 없는, 들어본 적이 없는 사건이에요. 들어본 적이 없는 사건인데 그 밀어낸 이유가 안원구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책을 사십시오.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자, 번개가 안 나오네요. 또 저희 PD가 턱을 개고 혼자 빠졌어요. 또. 예.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방송에 나와서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때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그게 다 실제로 막아졌고, 기사도 막아졌고, 본인이 증인으로 나서는 것도 막아졌고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막는 게 성공했고,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정권이 나와서 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고요. 그때 뉴스공장 있으면 저희가 했을 텐데. 네. 사실 이런 문제들이 그 당시에 문제가 됐었으면 그 뒤에 일어나는 정치적 세무조사들은 상당히 힘들었을 거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런 것들이 다 묻히고 넘어가니까 또 그 뒤에 계속 자행이 된 거죠. 성공하니까요. 예. 되니까.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많은 정치적 세무조사들이 일어났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것은 정치적 세무조사의 의혹이 짙다. 예.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은닉재산 프로파일링도 해야 되지만, 그건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일이고요. 이 말 나온 김에, 이 사건 굉장히 의심스럽다. 보시기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뭐 토속촌 같은데, 그 다음에 뭐 우리들 병원이라든지, 뭐 제피로스라든지 이런 회사를 조사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그 이후에도 일어났고, 박근혜 정부 때는 명백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잡기 위한 것이었고, 그렇죠. 그 건은. 박근혜 정부 때도
세계일보 세무조사 같은 경우도 정윤회 문건 사건이 세계일보가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세무조사가 예상이 됐는데 그 뒤에 흐지부지 됐죠. 흐지부지 됐죠. 그러니까 그런 게 실질적인 정치적 세무조사의 그 의심을 충분히 입을 막게 거죠.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정치적 세무조사. 그 정치적 세무조사라면은 세무조사를 그 선정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과 조사하는 방법과 조사 뒤의 결과 조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다 정치적 세무조사를 우리 수사를 정치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그 검찰의 정치적 편향에 대해서 혹은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들 말들 해왔고 오히려 검찰은 그렇게 노출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그래서 그게 정치적 논란이 어쨌든 수면 위에 올라오긴 와요. 예. 근데 국세청은 조용히 사라지니까요. 국세청은 개별 기업 정보는 비밀 유지 의무 조항 81조를 정가의 보도로 쓰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럼 거거든요. 정권이 국세청을 그런 식으로 사실은 과거에 많이 이용했겠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러고 본인이 직접 연루된 산증인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산증인이고 그 이후로도 그런 정치적 세무조사가 전문가의 눈에 보기에는 있었다. 분명히.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다. 예. 그거 사례 좀 해보죠, 저희도. 예. 예. 자, 하실 일이 너무 많네요. 저는 몰랐는데 국세청 TF도 구성이 돼서 출범한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되면 또 안홍근 청장님이 하실 일이 많겠죠. 사실 그 외부 인사들은 국세청 내부를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전부 다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숫자는 뭐 문제 없이 뭐 있겠죠, 그죠? 다 맞춰놨죠. 예, 맞춰놨겠죠. 그런데 그 이유도 다 달아놨죠. 예, 정상적인 이유처럼 보이게. 예, 밖에서 볼 때는 절대 알 수 없어. 그거를 가지고 제대로 알라 그러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계획에 없던 조사를 하는데 어떤 경로로 왔는지는 누구든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국세청의 아주 은밀한 비밀이군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내부에서 자각과 자성이 없으면은 절대 밝힐 수 없는 등이에요. 근데 이제 그 스스로 개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외부의 힘이 필요한데, 근데 그게 국세청 출신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예,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그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그게 나다! 그리고 책도 사라! 국세청을 정해놓은 거. 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결론은 책을 사라. 제가 그동안 죄송했거든요. 실제 저희 출연도 얼마 안 되는데 도와드릴 방법도 없고 고민이 많았어요. 예.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수지 게임 많이 보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안홍근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상의 시사 아이돌 고깃빛깔 김호준. 황교익 선생님 아까부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딴 거 하기 전에 네. 문자가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제 TV조선 주차장에서 차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일부러 뉴스 공장을 크게 틀어놓은 운전자를 발견했습니다. 네. 마음이 울컥했습니다라고 문자 보냈어요. 재밌는 분이네요. 네. 근데 진짜 그거 꼬치구이 오늘 이야기한다. 누구한테 얘기하셨어요? 작가하고 저하고 밖에 모르죠. 주제. 저희 작가가 이런 문자를 보낼 리가 없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런 게. 본인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지도 않는데. 본인이 이상- 하신 거예요. 이상하네. 내가 도청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길한 제 느낌이. 생각에는 말이죠. 앞으로 예. 이 문자를 저희가 슬렁슬렁 모르는데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친인척들이나 알바들을. 자, 꼬치구이. 꼬치구이가 왜 등장했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네. 순방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거기서 9개의 다리를 놓겠다. 네. 러시아와의 관계를 국방 정책 이야기를 뭐 이러면서. 했었는데
러시아와 우리가 그렇게 좀, 뭐 전쟁 이후에 그렇게 좀 먼 관계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보통 많이 굉장히 멀리 느끼죠. 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가장 흔히 먹는 고기구이가 고기요? 우리 제사상에도 오르는 음식이다라는 것을. 아, 그래요? 예. 그걸 갖다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러시아 음식이 우리 제사상에 올라가요? 뭡니까? 네. 사슬릭이라고 아시죠? 러시아나 우즈벡이나 뭐 몽골이나 뭐 이쪽에서 흔히 먹는 고기를 꼬챙이에 겨워서 이렇게 구워서 먹는 꼬치구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사슬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꼬치구이는 터키도 먹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쪽에서도 사슬릭이라 그러고요. 아랍권에서도 사슬릭이라 맞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구대륙,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에, 그러니까 중국도 물론 꼬치구이들이 있지만 그쪽은 사슬릭이라는 말은 쓰지를 않는데, 그 유라시아 대륙, 구대륙의 문명권에 있는 고기구이들, 꼬치에 구워서 먹는 거, 이거 다 사슬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중앙아시아 쪽에서 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슬릭이라는 음식이 조선의 문헌에 등장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요. 설화멱, 설리적, 설화멱적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요. 사슬릭 발음이 그렇게 변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슬릭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그걸 이제 뭐 외려우니까 이렇게 표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도 들리고 저렇게도 들리는 거죠. 음차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표기 방법이 설화멱, 설리적, 설야적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그걸 한국 전통 음식을 연구한다는 분들이 보면 조금 엉뚱한 그 해석들을 가해요. 그래서 뭐 눈설자가 있으니까 눈 오는 밤에 구워 먹는 뭐 고기고 한자만으로 이제 하는 그렇죠. 거죠. 중국의 난로회의 풍습이 어쩌고 뭐 이런 아니요. 음가를 딴 거네요, 그냥. 그렇죠. 사슬릭을 그냥 들리는 대로 뭔가 한자로 적다 보니까 그렇게 설리적, 설화멱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명칭이 등장하게 그렇죠. 됐다. 그래서 설화멱의 산림경제나 규합총서 등에 나오는 그 조리법을 보면 이 사슬릭 조리법 그대로예요. 설화적을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어떻게 되나? 글쎄요. 그러면 사슬릭이 비쌀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꼬챙이에 고기를 깨워서 이게 불에 굽는데, 굽고, 양념을 발라서 이렇게 굽고 하는 걸, 처음에는 굽다가, 물에 담그고 다시 굽고, 물에 담그고 굽고, 이걸 3번 반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넣는다는 것을 또 전통 음식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그걸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뭐 막 이렇게 풀어놨는데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 없고요. 그 예전에 불의 사정을 보면 뭐 장작불이나 숯불이 있거든요. 약하니까 불이. 그렇죠. 불이 좀 거칠죠. 우리가 이제 의도하는 그런 불들로 만들지를 못하죠. 그런데 또 옛날에 그 고기들은 요즘처럼 뭐 마블링이 있고 연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이게 질기죠.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잘려질 수밖에 없어요. 뭐 칼도 좋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겉은 타고 속은 안 익을 수 있죠. 그래서 물에 넣어서 털어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이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스프레이가 있다 그러면처럼 그 스프레이로 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 조리법도 똑같아요. 근데 이런 꼬치구이 음식, 설화멱, 설리적 뭐 이런 것으로 말로 내려오던 것이 우리의 제사상에 차례상에 올리는 그 음식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 집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보통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고기류를 꼬챙이에 개어서 이렇게 굽는 음식을 제사상에 반드시 올립니다. 그걸 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산적. 산적. 그리고 또 일부 지방에서는 사슬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사슬릭하고 거의 갖다 붙기 시작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적이라는 말도 사슬적에서 이렇게 넘어갔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꼬치에 개어서 굽는 이 음식의 계통은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우리의 제사상에 이렇게 안착될 정도로 오래됐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거 뭐 공산화 이후에 우리가 뭐 전쟁 북한과의 남북 분단 뭐 이런 과정에서 저 멀리 떨어져 엄청나게 있는 멀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그 국가로 이렇게 여기지만 실제로 음식 문화의 맥락으로 보면 네. 오히려 중국보다도 우리와 더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다 중앙아시아에서 흩어져간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네요, 이게. 그렇죠. 음식에. 그러니까 이런 조선이나 뭐 이런 그 고문서들 옛날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에 대한 기록들 이런 것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분단 이후에 우리 갇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서의 것으로 자꾸 들여다보려고 그러고 그 우리의 조상들의 지혜로운 조리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거든요. 이런 시각을 버리고 조금 더 넓게 저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뭐 이런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가. 우리 어족이 알타의 어족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다 넘어왔어요. 예,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 우리의 음식 문화가 저 대륙 러시아 넘어서 우즈벡 넘어서 아랍 넘어서 그 유럽까지 이렇게 다 있는 그 음식의 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맥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맥과 같은 거죠. 지금 우리는 분단되어 있어서 그 부산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기차가 맞습니다. 땅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갔던 그 블라디보스톡, 그 블라디보스톡의 그 역을 그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시작점으로 이렇게 지금 그 러시아에서는 보거든요. 근데 그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밑에 경의선을 통해서 내려와서 부산까지 내려가요. 그 연결 통로를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연결하자 해서 그렇게 저도 그거 연결했었죠. 정말 바랍니다. 진짜. 땅이 연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정신도 고립되거든요. 그렇죠. 섬처럼 사고예요. 그 블라디보스톡.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저도.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도시의 이미지를 아시아의 시작, 유럽의 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시아의 시작. 근데 그 연결 고리를 부산까지 와야 돼요. 부산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아시아의 시작이고 유럽의 꼬치구이 끝이에요. 들고 야 우리 다 통하는 데야 이러면서 그 기차에서는 꼭 이 꼬치구이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와 9개의 다리를 놓겠다 하는 그런 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음식 문화에서도. 예. 황교익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월요일 뵙겠습니다. 안녕. 이 영장 기각으로 그 외곽팀, 민간인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까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특히 이제 그 박모 씨의 경우에는 아예 증거를 인멸하다가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관여자들도 전혀 이제 두려움 없이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또 예. 지속적으로 이제 만나서 서로 말을 맞춘다든지 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 윗선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집중적인 조사 이렇게 필요한데 이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제 수사를 그렇게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수사는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이 좀 됩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인데 혹시 증거인멸을 하다가 붙잡혀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풀려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주 흔한 범죄들도 뭔가 다른 공모자들이 있다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웬만하면 영장이 좀 발부가 되면서 다른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윗선이라든지 또 보다 많은 관계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해줘서 수사의 편의를 좀 봐주는 그런 관행들이 있는데 그런 관행들이 좀 비춰봤을 때도 좀 거리가 먼 판단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갑자기 저희가 연락드렸는데 일어나 주셔서 감사하고. 예. 다음에도 이정현 판사님이 연결되면 대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급히 저희가 섭외했는데 응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만든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만들어서 활동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고 연결돼서 국세청 TF가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많으시다고. 예.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제 국세청에서도 지금 TF를 만들어서 과거에 정치적 세무조사라든지 또 세간의 문제가 태광실업 같은 건. 예. 이런 건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새로 점검하고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 밖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일이 아니고 우선은 내부적으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국세청 내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국세청 업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내부에서 이 문제를 스스로 자각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은 밖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전혀 내용을 어떤 게 정치적 세무조사가 일어났는지도 보통 모르지 않습니까? 숫자만 봐가지고는 숫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개별적인 세무조사 사항에서는 우리가 국세청의 81조에 의해 가지고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밝히지도 않는다는 그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직접 제일 잘 아니까 내부에서 이것을 다 파헤치고.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이죠. 그러면 국세청 출신으로 구성된 TF가 외부에서 투입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네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참 그것도 큰 좋은 방법이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안원구 원장님 같은.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번개. 부터 지나갑니다. 자. 혹여 국세청 출신이 아닌데 TF에 참여하게 되는 분들은 반드시 국세청은 정의로운 거에 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국세청 내부의 눈으로 국세청을 대해부한 뭐가 문제. 김어준의 뉴스공장. 앞서 브리핑 시간에 국정원 외곽팀 구속영장 기각 소식 전해드렸고 이 기각에 대해서 저희가 해설 전담 판사 이정렬 판사를 섭외하라고 하였으나 아직 행방불명인 관계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 출신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 대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타로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아침에 급하게 전화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요 영장 기각건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양지회 전 기획실장 등 이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게 두 건인데요. 하나는 이제 양지의 간부로서 이제 원세훈 전 원장과 동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케이스고 또 다른 한 부도 양지의 현직 간부인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케이스 박모 씨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아예 범죄 혐의가 증거 은닉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아예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다, 은닉하고 있었다라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예. 아니 이게 은멸에 우려가 있다가 아니라 은멸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그런데 기각의 이유가 인멸할 염려가 없다. 이게 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케이스인 노 씨의 경우에도 사실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도주의 의료가 없다라고 하는데 수사의 핵심은 이분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은 아직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이제 윗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도주할 우려가 오히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증거인멸은 국정원은 증거인멸의 끝판왕 아닙니까 이때까지. 네. 그래서 두 케이스 전부 다 영장 기각에 대해서
저로서는 사실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제 그 영장 전담 판사 마지막 인선에 대해서 예. 왜냐면 지금 이번에 그 영장을 기각하신 오민석 부장판사가 사실 우병우 영장도 기각했던 분이라서 그렇고 또 다른 최근에 1년의 영장 기각들이 잘 납득이 안 간다고 하는 여론이 많아서 마지막 인선에 대해서 말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그 인사를 할 수 있는 범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장 전담 판사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영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수사의 어떤 그 가능성이라든지 수사가 어떤 결말을 맺는지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이제 영장 전담 판사들을 이제 사실 조금 그 법원장들이 자신의 어떤 그 말을 좀 잘 듣는 사람들로 또 한다. 이런 또 논란들도 계속 있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영장 전담 판사 이분을 이제 임명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우려가 좀 있었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이라든지 좀 약간 정치적인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이 천둥번개 시간입니다. 네. 천둥번개 시간인데 저희 PD가 이 방송만 시작되면 자기가 이 방송에 빠져가지고 천둥번개를 잊어버려요. 예. 오늘은 꼭 천둥번개가 정확한 시간에 내려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저희가 이 코너를 진행하면 문자가 참 많이 옵니다. 어떤 문자가 오냐면 어떻게 후원할 수 있냐. 사비로 맨날 이 재산 추적을 하고 해외를 다니시니까. 예. 근데 이제 방법이 없었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예. 네. 개인이 기부를 할 수도 없고 방법이 나왔습니다. 책을 쓰셨어요. 책을 쓰셨는데 책 내용이 나온 다음에 천둥번개가 쳐야 되는데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또 오늘 이야기할 주제하고 딱 또 연결이 됩니다.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국세청은 과연 정의로운가? 국세청을 가장 잘하는 분이 국세청을 해부했어요. 예. 그러면서 최순실 은닉재산 프로파일링이 다 여기 엮여서 들어갑니다. 그죠? 예. 네. 자랑스러우십니까? 제 입으로 그렇긴 그렇고, 우리 공장장님도 그 저수지 게임이라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그 얘기는 제가 방송 중에, 제가 제작자라서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가 없는데. 저도 제 책 이야기는 저수지 게임 이야기로 대신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느낌인데. 약간 이 책은, 안원구 청장님이 그동안 민간인으로 그냥 사비로 쭉 이어온, 예, 활동을 압축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국세청 국정원 TF처럼 국세청 TF